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프랑스의 와인, 일본의 사케, 러시아의 보드카, 이처럼 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술.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전통주도 참 많죠. 그래서 오래된 문헌 속에 등장하는 기록 등을 토대로 해서 옛날 술을 복원하고 또 현대인의 입맛에 새롭게 이 제조법 개발하는 일들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오래된 전통주 막걸리, 직접 자신만의 막걸리 빚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막걸리 학교가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뉴욕에서도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가 열려서 인기를 끌었다는데, 이번 뉴욕의 체험 행사를 진행한 막걸리 학교 허시명 교장 초대해서 외국인들도 반한 막걸리 매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술평론가인 허시명 막걸리학교 교장은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민속학을 공부했습니다. 1989년부터 93년까지 월간지 세미 깊은 물 기자로 활동했고 이후 편집회사 이야기꽃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1999년부터 전국을 돌며 지역 전통주를 탐찰하면서 우리 술과 술을 빚는 장인들에 매료됐고요. 문화관광부 전통가양주 실태조사 사업 책임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전통주 품평회 심사위원, 한국여행작가협회장을 지냈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전통주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전통주류 연구와 실습에 대해 강의하고 있고 2009년도에 막걸리 학교를 세워 현재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막걸리 넌 누구냐, 허시명의 주당천리, 비주 숨겨진 우리술을 찾아서, 풍경이 있는 우리술 기행이 있습니다. 네, 막걸리 학교의 허시명 교장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술 이름을 딴 학교, 막걸리 학교. 이게 허시명 교장 하시는 학교만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 술 교육 기관들이 한 20개 넘게 있고요. 뭐 전통주나 가양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막걸리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사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와인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사실 있죠. 그건 사실 와인 학교, 와인 스쿨 이런 거는 막걸리 학교 만들어지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전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와인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먹고 살기 좀 바빴다랄지 이 자기의 자원을 거기에 자기 문화를 입혀서 대외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이 여유라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현대사가 없었죠. 그럴 여유가 좀 없었죠. 술 얘기하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녁에는 진탕술을 마셔요. 하지만 그것은 술이 어떤 문화 컨텐츠를 술이 아니라 나를 좀 위로해주는 정도에 머물렀지 않는가 싶습니다. 게다가 오랜 박정희 독재 정권 시기에 농촌 집집마다 담그던 막걸리를 못 빚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누룩 한 장 발견되더라도 벌금이 크게, 지금으로 치면 검찰 조사를 받을 정도로 무겁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1995년까지 이어집니다. 글쎄 말이에요. 1995년. 그래서 그건 집에서 술을 빚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금하게 된 것은 1934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이 돼서 1995년까지니까 61년 거의 두세 대에 걸쳐서 집에서 술을 빚어서 마시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 돼 있었다. 일제 거죠. 때는 이제 쌀 수탈 때문에 못하게 했었고 해방되고 박정희 정권 때까지는 그래도 집집마다 좀 빚었잖아요. 그렇죠. 농촌에서 특히. 단속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이제 국가의 통제력이 좀 느슨해진 곳은 했죠. 그런데 이제 3공화국에 들어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쌀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밀가루로 밀가루
수입 맞아요. 밀가루, 원조 수입 밀가루로만 술을 빚게 해서 원조 식량들을 소비하는 그 시스템 속으로 술을 밀어 넣어버렸고 우리 농산물들은 사실 자급자족이라는 부분들의 구조가 이제 그 원조 밀가루 계속 들어오고 하면서 약 농촌 자체가 허약해지는 기반 속에 지금 술이 함께 넘어왔는데 예. 그러면서 그 쌀로 빚었던 전통주들이 완전히 1965년부터 90년 군사 정권이 끝나도록까지는 통제됐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술의 전통이 맥락이 완전히 현대사에 들어서 끊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바로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역사적 경험들 때문에 예, 처음 얘기 시작한 것처럼 와인 학교, 와인 스쿨은 있는데 예, 막걸리 학교, 전통주 학교는 없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참 슬픈 예. 웃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막걸리 그냥 막 걸렀다는 뜻의 막걸리 맞죠? 예, 맞습니다. 체에다가 막 걸러서 막 걸으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곡물 성분들을 조금 알뜰하게 소비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맑은 술 약주는 그 지게미가 한 30% 나온다고 한다면 막걸리는 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원료가 들어가고 나올 때 5%의 지게미만이 버려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쌀 음료로서의 그 이 귀한 쌀들의 성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소비한다고 다 봐야죠. 먹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식량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상식처럼 알지만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테니까 예. 막걸리의 제조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 이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요리를 하나를 한다면은 뭐 술 좋아하시는 분은 막걸리를 배우면은 뭐 돈가스 만드는 것보다 더 쉽고 돈가스보다 쉽다. 쉽고 또 세계 어떤 술보다 그 빚기가 쉽고요. 아마 술 빚기 쉬운 경진대회가 있으면 막걸리가 아마 1등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쌀과 누룩과 물로 만들고요. 쌀, 누룩, 물. 네, 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쌀은 만두 찌듯이 찝니다. 그러니까 증기로 스팀으로 쌀을 쪄서 고두밥을 만들고요. 보통 집에서 고두밥이라는 게 고슬고슬한 밥이죠. 그러니까 보통 밥은 이제 물을 담아서 이렇게 밥을 끓여서 짓는 건데 증기를 이제 만두 찌듯이 쪄버리면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쌀알을 익히는 거죠. 그러면은 쌀알 하나하나 형태가 눌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잘 익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좀 씹기에는 좀 딱딱한.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하나를 살아 있어서 그런 찐 고두밥. 네, 찐 고두밥을 보통은 뭐 저희들이 실습할 때는 1kg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요. 예. 2kg에서 4kg 정도를 쪄서 누룩을 누룩이라는 발효제를 섞는 건데요.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요? 누룩은 통밀을 빻아가지고 단단히 뭉쳐서 만드는데 장을 만들 때는 매주를 만들지만 술을 만들 때는 누룩을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룩은 밀을 재료로 하는 거고 빻아가지고 단단히 뭉쳐서 여름에 주로 습도와 온도가 높을 때 만들고요. 요즘 인터넷에서 누룩을 이렇게 검색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집집마다 직접 만들기는 어렵고 사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면 되고요. 외국에 나갔더니 외국의 한인마트에는 누룩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마트에는 누룩이 없고요. 왜냐하면 쌀가게 시장에 가면 누룩을 다 팔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외국 한인마트에서는 누룩을 왜 판대요? 술맛이 그리워서 술 빚으라고? 막걸리를 직접 빚어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생막걸리가 수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면 또 상태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해서 고향이 그리울 때 누룩을 가져다가 술을 빚어 먹는 외국 한인마트에서도 파는 누룩 예, 그냥 그렇습니다. 사서 그걸 누룩을 쌀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룩을 20% 정도 쌀 1kg에 누룩 200g을 넣어서 고두밥 지은 것을 섞어서 거기에 물을 한 쌀의 120% 정도. 그러니까 쌀 양과 누룩 양을 합한 물의 양. 딱 그 정도. 곡물 양을 합한 물의 양을 넣어서 하면은 달콤한 막걸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물과 누룩과 쌀을 잘 이렇게 치대서 섞여지도록 해서 이 단지에 항아리나 아니면 밀폐된 단지에 이렇게 넣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온도는 보통 우리가 편안한 온도 20도에서 25도 예. 이런 정도 온도에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놓아두면은 예. 발효가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서 잘 곡물이 사가가지고 그것을 걸러서 마시면은 그거 그냥 막 섞어서 걸러 마시는 게 막걸리.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옛날에 보면 예. 그 채로 거르듯이 예. 용수라는 걸 이렇게 박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고인 맑은 술만 떠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청주입니다, 맑은 술이. 그래서 그러니까 막걸리를 빚다 보면 청주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위에 맑은 술이 뜨기 때문에 그 맑은 술을 위에서 떠내거나 시간을 오래 두면은 위에 맑은 술이 뜨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떠내기 위해서 대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짜서 만든 용수를 예. 술 항아리 속에 질러 넣으면은 그렇죠. 그 용수 안으로 지게미는 안 들어오고 맑은 술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국자에 떠서 먹으면은 그게 이제 청주가 되고요. 그럼 그 국자에 떠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게 막걸리가 되나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떠서 그러니까 용수를 질러 넣은 데는 술을 한 번에 다 먹기에는 또 양이 많으니까 이제 며칠에 걸쳐서 용수를 박아놓고 맑은 술을 떠내고 옆에 이제 지게미가 남는단 말이죠. 거기에 다시 물을 부어서 꾹 짜내면은 또 예. 막걸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맑은 술은 집안에 이제 어른들 드시고 이제 탁주는 일할 때 농주로 네. 거칠지만 농주로 썼던 게 그러니까 우리 그건 문화입니다. 선택하기 나름인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빚어가지고 예. 맑은 술을 취할 수도 있고 예. 그냥 다 섞어서 막걸리로 먹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청주는 이제 그대로 떠서 원주에 가깝고 도수가 높다면 막걸리는 이제 지게미가 있기 때문에 지게미 양만큼 물을 조금 타서 예. 이렇게 흥건하게 해서 이렇게 걸러내다 보니까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6, 7도 이렇게 되는 거고 청주는 도수가 13도, 15도 그렇죠. 이런 정도로 막걸리보다는 2배 넘게 도수가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뭐 이렇게 잠깐 라디오 방송에 설명하셔도 금방 다 알아들을 정도로 쉬워요. 예. 근데 이 매번 정도면 예. 근데 집집마다 예. 또 담글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계절의 온도 변화가 일단 있고요. 온도. 예, 겨울은 온도가 10도 밑으로 내려가거나 실내라 하더라도 예. 온도가 내려가면은 발효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20일, 30일 되기도 하고 길게는 100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발효가 서서히 이루어지면 맛이 좀 깊어지고요. 또 그 쌀을 양을 좀 많이 해서 10kg를 하거나 아니면은 30kg를 한다 하면은 김치도 겉절이는 조금 묻혀가지고 겉절이를 먹지만은 김장김치는 좀 여러 포기를 해야 맛이 좀 숙성 발효되니까 맛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그 균의 어떤 분포의 차이 이걸 잘 반영하고 있는 건 누룩이죠. 누룩을 그 지역에서 부산에서 들은 누룩과 제주 누룩과 수도권의 경기 지역에서 든 누룩에 들어가 있는 균의 분포랄지 유산균이랄지 이 곰팡이랄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달라요. 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빚는 사람마다 좀 달라지기 때문에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내 것이다 이렇게. 또 지역마다 대표적인 무슨 부산 하면은 산성 막걸리, 포천의 무슨 막걸리, 포천 막걸리 이런 있고요. 등등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이렇게 출시할 때마다 맛이 이렇게 일정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나 보군요. 이 부산의 금정산성은 누룩 마을이어가지고 그 마을 자체에서 만든 누룩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으로 썼을 때는 그 고유한 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이랄지 또 재료 자체의 특징에 의해서 옥수수 막걸리다 하면 옥수수 이 가루를 내서 옥수수가 들어가서 좀 더 고소한 그런 맛을 내는 거랄지 그런 지역의 곡물과 미생물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표준화시켜서 관리해내는 게 그 업체들의 노하우고 장기겠죠. 예, 그럴 때 이제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막걸리 학교 처음 만드신 게 2009년? 9년입니다. 지금 몇 기까지 갔습니까? 1년에 4번을 진행해서 지금 43기가 한 이제 8강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면은 금방 동난다면서요? 그만큼 인기가 좋다면서요? 초기에 5분 만에 이렇게 마감이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도 이번에 40명 정도
한 기세 40명을 모아서 하는데 한 40명 정도는 등록을 못 합니다. 대기자가 되고요. 그래서 그 서두르셔야 됩니다. 인기가 제가 그렇게 좋아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망설이면 또 밀립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입교합니까? 상당히 다양한 그 세대들이 막걸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새롭고 또 놀랍기도 한데요. 30대는 사실 저희 막걸리 학교 10강으로 해서 비용이 55만 원 정도에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네. 네. 거기 물론 실습해서 자기가 빚은 막걸리를 가져가기도 하죠. 예. 막걸리 값에 비하면은 막걸리 한 500통 값이니까 자습을 독학을 하시지요.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만은 요즘은 30대는 그 홈파티랄지 홈술 혼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즐기는 구조 속에서 술 만드는 거. 술까지도. 예. 밥만이 음식만이 아니라 술까지도. 자기 술이 있을 때 이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의 파워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술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가 있는. 그래서 그냥 사다가 대접하는 것보다는 완전 그레이드가 달라지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가 되는데 내가 직접 만들면은 너가 했을 때 이 맛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맛에 대한 탐구하고 추구, 즐기는 쪽에서 30대들이 술 빚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40대는 이런 분이죠. 우리 회사에서 제가 술을 제일 잘 먹어요. 마셔요. 근데 술만 잘 먹었지 술에 대해서 좀 아는 것들이 좀 스스로 부족하다는 미안한 감정에서 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술자리를 술이 안 받아서 피하는 사람도 많지만 술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술자리가 이끌어지는데 그분들은 술의 컨텐츠를 어떻게 단지 어떤 내가 마셨던 그 습관의 힘이 아니라 조금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술이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나 외국 술의 몇 가지 것들을 알아서 자기가 조금 더 술자리에서 돋보였다면 지금은 좀 더 지역적 것들, 한국적인 것들을 알아서 얘기하면 참 내실이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함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시명 교장의 막걸리 학교는 막걸리를 직접 빚어보는 것도 하지만 우리 전통주에 대한 교육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통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처음에 인문학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인문학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막걸리가 우리 할머니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빚었던 건데 그 맛을 할머니는 안 계시지만 그 맛이 그립다. 그걸 다시 내가 재현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셔서 그런 시간들을 즐깁니다. 몇 달 전에는 미국 뉴욕에서도 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가장 문화의 중심,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들이 모이는, 이 곳에서 막걸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한 한번 막걸리를 가지고 행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뉴욕에 막걸리 스쿨을 좀 만들자라는 계획으로 뉴욕의 32가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한국 막걸리와 소주가 소비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술빚기 이벤트와 다양한 술들을 맛보는 이벤트를 하자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맨하탄에서 한국 식당에서 술빚기를 한번 하고 또 뉴욕에 이제 한인 마을이 있는 곳에서 술빚기를 한번 했는데 50명 100명을 모아서 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모으니까 다음 날 다 마감이 되더라고요. 인기 좋네요, 거기도. 그래서 맨하탄에는 참여하신 분이 대부분 한인이에요? 아니요. 맨하탄은 가냐면 외국인들을 참여시키려고 했고 한 절반 이상이 외국인들이 와서 앉아 있어서 저도 이제 계속 술빚기를 하면서 무슨 관심이 있어서 오셨느냐 그렇게 계속 물어봤죠. 또 한 분은 이 맨하탄에서 이제 외국 음식 파티나 경연이나 실습 있으면 늘 참석하는 까다로운 그 여성분이 왔다고 뉴욕에서 이제 음식을 아시는 분들이 저분이 와서 꼭 싫은 소리를 하고 간다고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그런 얘기를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네요. 악명 높은 분.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대단히 만족하고 갔어요. 예, 그래서 그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쌀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우유빛깔의 어떤 그 백색의 음료라는 것들도 매력적이고 또 맨하탄 같은 경우는 역시 K-팝의 그 그렇죠. 예, 방탄소년단이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관련된 기념 상품이랄지 이런 거 판매하고 그러면서 길게 줄을 세웠다랄지 그리고 뉴욕에서 주로 이렇게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디자이너들이 이 낮에 김치찌개를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나 한국 음식 김치찌개를 먹고 왔다라는 게 가장 트렌디한 가장 그 새로운 문화에 앞서 있어가지고 그건 뭐 그 싸이나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그 컨텐츠를 그 자기가 즐기지 않더라도 자기의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한국 문화는 도대체 뭐냐 어떤 매력이 있느냐 그래서 김치찌개를 전혀 맛보지 않았는데 처음 맛보러 오는 것처럼 저분들이 막걸리를 알까? 모르죠. 근데 막걸리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한국의 대중들이 가장 즐기는 알코올 음료라는 것들을 알기 알겠어요.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유행 트렌드가 되고 있는 뉴욕 한복판.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마시는 음료 한 코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일회성으로 막걸리 빚기 체험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뭐 외국 그 나라에서도 막걸리 학교처럼 10강씩 하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로 그 교두보는 물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250만 뭐 한국 교민이 있고 또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있고 하는데 단지 어떤 텍스트 속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면은 흥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막걸리의 최대 장점 뭡니까? 이제 저알코올이라는 것도 있는데 막걸리는 세계의 어떤 그 음료하고 다른 것은 그 안에 미생물이 살아있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효모나 유산균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통되는 술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예, 맥주 펍 안에서 팔고 있는 하우스 맥주의 그 맥주 말고는 사실 그런 게 유통될 구조는 아닌 거죠. 그런데 한국의 술에는 유산균 풍부하고 해서 효모도 영양성분인 효모도 있고 해가지고 저알코올 도수는 낮지만 알코올 자체는 해롭죠. 그런데 알코올 도수도 낮을 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건강도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술을 권하면서 그래서 술 중에는 이게 제일 건강에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게 막걸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오래 유통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중화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건 뭐 이제 생활을 이렇게 외국에다 파는 그런 것도 가는데 저는 이번에 뉴욕에 가서도 소주는 유통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지만 막걸리는 현지화가 돼야 되겠다. 글쎄요. 네, 현지화가 되고 그게 한국 문화에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그 술의 안에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더 신선하게 하고 그 술을 가장 제대로 된 막걸리와 다양한 막걸리를 먹기 위해서는 한국을 한번 여행해라.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게 그러니까 한국어를 외국 사람들한테 가르치어서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한국말을 뺏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물론이죠. 막걸리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는 그렇게 국경 없이 이렇게 전파될 필요가 있겠다. 한때 좀 오래 유통시키기 위해서 멸균시킨 막걸리, 그다음에 이제 또 캔 음료처럼 캔 속에 포장하는 아주 완전 진공이 되게 뭐 그런 것들도 좀 도전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는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생막걸리의 그 세계와는 조금은 또 다르죠. 다른 패턴이지만은 그 길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막걸리 양조장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막걸리로 해서 한 2달 정도 유통이 되는 생막걸리로 한 1,000만 병 이상 외국에 수출하거나 캔막걸리로 수출이 되는 그런 작업들은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막걸리 말고도 사실 세계에 내놓을 만한 우리 전통주가 많았었고 지금도 있죠?
이미 좀 알려져 있는 것은 역시 소주죠. 안동 소주나 이런 등등. 안동 소주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소주가 쌀 소주는 안동 소주나 이제 진도 홍주나 이런 그 지역 기반한 소주인데 외국을 나가 보니까 외국에 많이 수출한 소주는 소위 우리가 대중적으로 마시는 그냥 소주. 예, 그래서 깔끔하고 깨끗한 기타 저도주. 제제주. 소주로 돼 있죠. 그냥 이 소주인데 그 자체의 매력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거대한 유통 구조 속에서 아주 그 저렴한 가격으로 알코올 도수 20도 내외의 소주를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보드카 정도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한국의 소주 이미지가 외부에서는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곡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전통 술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키워드로 지금은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안동 소주가 이 증류한 중식 소주가 희석식 소주 주정에다가 물을 탄 희석식 소주가 한국의 제대로 된 소주가 아니고 쌀을 증류한 증식 소주가 안동 소주 같은 게 한국의 전통 소주다라고 외국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미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그 이민 가서 살고 있는 한국의 교민들 자체도 한국에 있을 때 그 술에 20도 내외의 희석식 소주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외국에 나가면 독특한 자기 카테고리를 이미 확보하고 있죠. 이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서도 깔끔하고 부드럽고 저렴하다는 것으로 그 외국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한국의 전통 중식 소주도 같이 행보를 나란히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거를 밑바탕에 깔고 그렇습니다. 또 옛날로부터 복원된 것들을 조금 더 고급화시켜가지고 투트랙으로 같이 가고 막걸리는 현지화로 좀 가고 풀어내면서 한국 문화화를 함께 거기에 담아내는 것. 그러자면 우선 나부터 막걸리 한번 빚어볼까? 이런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막걸리 한잔 해보시는 게 스타트 출발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술평론가 막걸리학교 허시명 교장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